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입니다. 톨스토이의 세계관은 아주 일관적이고 선명합니다. 권선징악, 사랑과 용서 등의 주제들이 늘 그의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늘 양보하고 나눠주고 한쪽 뺨을 맞았다면 다른 한쪽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계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20세기 초반은 지금보다 조금은 단순하기도 했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류에 속하는데요. 제 혼란을 정리해 준 게 있었어요. 바로 티포텟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티포텟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비열하거나 이기적이면 그대로 응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실험을 해본 것이라서 인간에게 100% 최적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준 것은 맞았습니다. 이 티포텟 전략은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사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인간을 아주 선한 존재로 보았던 철학자는 루소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죠. 루소는 인간들에게는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평화를 지켜낼 선이 있다고 보았었고 칸트는 누구에게나 선의지가 있으며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고 지향하는 그 사상은 루소와 칸트의 그 사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일 때의 인간의 한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수긍하는 성선설이라는 거는 조직 안에서의 인간은 무수한 변칙을 쓰며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서 또 너무 오프닝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을 읽어봐야겠는데 이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한 단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죠. 이건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읽어볼 작품은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이 더 공감이 되었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서로를 증오하다가 공멸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방과 가브릴로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인디북 버전입니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어떤 마을에 이반 슈체르바코프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건강한
마을 제일의 일꾼이었으며 살림도 넉넉하고 세 아들 또한 모두 성장해 있었다. 큰아들은 벌써 결혼했고 둘째 아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였으며 셋째도 부족하긴 했지만 짐도 지고 밭일도 슬슬 하기 시작했다. 이반의 아내도 영리하여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며느리 역시 얌전하고 일 잘하는 여자가 들어왔다. 이반은 그들과 함께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집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늙고 병든 그의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천식으로 벌써 7년째 패치카 위에 누워 있었다. 이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 말이 3필이나 되고 망아지도 있었으며 어미소와 송아지에 양은 13마리나 되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신발도 만들고 옷도 꿰매고 틈틈이 밭일도 거들었으며 남자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추수한 보리가 다음 해 새로 보리를 걷어들일 때까지도 남아돌 정도였으며 세금이랑 그 밖의 비용은 모두 귀리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반의 식구들은 언제나 유복한 살림살이를 끌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은 이웃에 살고 있는 고르제이 이바노프의 아들 가브릴로 고르제예프라는 사나이와 싸우게 되었다. 예전에 고르제이 노인이 살아있고 이반의 아버지가 살림을 맡아서 했을 무렵 두 집은 정다운 이웃이었다. 키나 물통이 필요하거나 곡식을 넣을 포대가 필요하거나 또 갑자기 수레바퀴를 갈아야 된다든지 하면 서로 달려가 도와주곤 했던 것이다. 간혹 송아지가 타작마당에 뛰어들더라도 그저 그것을 몰아내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송아지 단속 좀 해서 이리로 못 오게 해줘. 우린 아직 집단을 널어 놓았으니까. 그 송아지를 타작마당에 감춰놓거나 서로 욕을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노인들의 시절에는 오순도순 살았지만 젊은이가 살림을 맡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항상 다툼의 발단은 아주 하찮은 데서 일어났다. 이반의 며느리가 치는 닭이 이제 겨우 알을 낳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젊은 며느리는 그 달걀을 부활제에 쓰려고 정성스레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광 안에 있는 달개 우리에 가서 알을 꺼내보곤 했는데 어느 날 암탉이 무엇에 놀랐는지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알을 낳았다. 젊은 며느리는 암탉이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알을 가지러 갈 틈이 없어. 축제일도 다가왔는데 우선 집안을 치워야지. 알은 나중에 가서 꺼내면 되니까. 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 우리에 가보니 달걀이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왜 알을 꺼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막내 시동생 타라스카가 말했다. 형수님, 암탉은 이웃집 마당에서 알을 낳고 꼬꼬댁 거리던데요. 며느리의 암탉은 벌써 수탉과 나란히 회에 올라앉아 이제 그만 자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서 알을 낳았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어차피 대답은 없으리라 생각한 며느리는 옆집으로 갔다. 그러자 그 집 할머니가 나왔다. 웬일인가?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암탉이 이리로 날아와서 이 언저리에 알을 낳은 것 같아서요. 원, 그런 건 통 보지도 못했다우. 우리 집에도 닭이 있기 때문에 남의 달걀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면서 달걀을 살피지는 않으니까. 그 말에 화가 난 며느리는 언짢은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자 이웃 할머니도 덤벼들었고 두 여자는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때 이반의 아내도
물통을 메고 오다가 한몫 끼어들었다. 가브릴로의 아내도 뛰어와서 욕설을 하며 갖가지 일을 몽땅 들추어냈다. 그렇게 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늘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북한 말뿐이었다. 너는 이렇다. 아니 너야말로 그렇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몹쓸 기집이다. 너는 나이 먹은 시아버지를 못살게 군다. 너는 너무 깝죽거린다. 남의 키를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우리 집 맬 때도 너희가 가져왔지? 어서 썩 내놔. 그리고는 멜대를 와락 끌어 잡아당기자 물이 엎질러졌다. 이때 마침 들판에서 돌아오던 가브릴로가 달려와 이 싸움에 끼어들어 자기 아내 편을 들었고 이반 역시 아들과 함께 뛰어와서 그야말로 치거니 받거니 큰 난장판이 벌어졌다. 건장한 사나이였던 이반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밀어제치고 가브릴로의 턱수염을 한 줌이나 뽑아버렸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여럿 몰려와 말리는 바람에 겨우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불화의 시초였던 것이다. 가브릴로는 잔뜩 뜯긴 턱수염을 진정서와 함께 읍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말했다. 내가 턱수염을 기른 것은 곰보딱지 이반에게 뜯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그러자 가브릴로의 아내는 머지않아 이반이 소송에 져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될 거라고 울음장을 놓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이웃이 원수처럼 되어버린 것이었다. 노인은 아들을 타일렀으나 젊은 혈기에 그런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 공연한 일로 싸움을 벌이다니. 잘 생각해 보아라. 일의 시초는 달걀 한 개가 아니냐? 옆집 어린아이가 알 하나를 주었다. 그게 뭐가 나쁘냐? 달걀 하나에 얼마나 값이 나간다는 말이냐? 모두가 하느님의 자식인걸 뭐 그리 아쉬울 게 있느냐? 저쪽에서 욕을 하거든 그것을 고쳐 앞으로는 고운 말을 쓰게끔 가르쳐 주려무나. 설령 치고받고 싸웠다 할지라도 죄 많은 인간끼리 한 짓이니 그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다. 자, 어서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해라. 그것으로 된 것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삶만 점점 더 나빠지느니라.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며 투덜댔다. 그러니 이반의 기세가 꺾일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녀석의 턱수염을 뽑은 일이 없어. 절대로. 놈이 제 손으로 뜯어놓고선. 그렇지만 녀석의 아들은 남의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고 외투도 찢었잖아. 자,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는 그 역시 가브릴로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중재재판소에서도 마을 재판소에서도 다퉜다. 그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가브릴로의 수레바퀴에 바퀴통이 없어졌다. 가브릴로의 어머니도 그의 아내도 모두 이반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놈이 한밤중에 짐수레가 있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옆집 할머니 말씀이 녀석이 훔친 바퀴똥을 주막에 가서 억지로 팔려고 했다잖아요. 그리하여 또다시 소송이 벌어졌다. 날마다 입씨름이 아니면 들러붙어 싸우기가 일쑤였다.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이 하는 대로 서로 욕을 해댔고 며느리들은 개울에서 만나면 빨래방 하기보다 혓바닥을 더 열심히 놀리는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트집을 잡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 서로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두 집의 살림은 자꾸만 기울어져 갈 뿐이었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마을의 모임에서도 마을 재판소에서도 중재재판소에서도 소송을 벌여왔기 때문에 중재하는 쪽에서도 이젠 포기할 정도였다. 가브릴로가 이반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유치장 신세를 지게 하면 다음번에는 이반이 가브릴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 사람은 더욱더 고집불통이 되어버렸다. 개들도 싸울 때는 점점 더 사나워져서 한쪽 개가 뒤에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상대방 개는 물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달려드는 법이다. 두 농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어 둘 중 어느 쪽인가가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으면 그로 인해 더욱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소송은 6년이나 계속되었다. 오직 노인만이 페치카 위에서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질없는 싸움은 그만 집어치워라.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느니라. 남을 골릴 생각만 하다가 너 역시 골탕을 먹게 된다. 화를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7년째 되는 해, 한 잔치에서 이반의 아내가 가브릴로에게 당신은 말을 훔치자가 들키지 않았느냐고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망신을 주었다. 이에 화가 치민 가브릴로는 마침 취기가 거나하게 올라 이반의 아내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반의 아내는 그 일로 일주일이나 앓게 되었다. 더구나 그녀는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이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곧바로 고소장을 갖고 예심 판사에게 달려갔다. 이번에야말로 된통 혼 좀 날걸? 시베리아행은 어김없으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반의 고소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예심 판사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의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반은 이리저리 다니며 서기와 배심원들에게 술을 대접했고 가브릴로는 태형을 받게 되었다. 가브릴로는 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농부 가브릴로 고르제예프에게 태형 20대를 선고한다. 이반은 그 판결을 들으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가브릴로가 있는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가브릴로는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획 돌아서서 복도로 나가버렸다. 이반도 그 뒤를 따라 말이 메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가브릴로의 말소리가 들렸다. 내 등에 매가 내려지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등이 불에 대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 말을 들은 이반은 그 길로 재판관에게 달려갔다. 공평하신 판사님, 녀석이 제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합니다. 잘 물어보십시오. 증인들 앞에서 한 말이니까요. 판사는 가브릴로를 불러내어 물었다. 사실인가? 자네가 했다는 말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의 권한으로 어서 절 때리시죠. 그놈은 죄도 없는 저를 매맞게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가브릴로는 계속해서 말하려 했으나 입술과 뺨이 떨려서 그만 돌아서 버렸다. 판사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는 흠칫 놀랐다. 자칫 잘못했다가 옆집 사나이와 그들 자신에게 어떤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이 많은 판사가 말했다. 어떤가 자네들, 이제 이 자리에서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봐, 가브릴로, 자네도 그렇지. 임신한 여자를 치다니 그래서야 되겠나. 하느님 덕분에 무사했기 망정이지.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지 않는가. 대체 이것이 좋은 일인가? 자네는 이반에게 사과하게. 이반도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하면 나도 이 판결문을 다시 쓸 테니까. 그것을 듣고 서기가 말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형법 제117조에 의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고 재판소의 판결이 성립되었으니 그 판결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서기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말했다. 쓸데없는 참견은 마라. 제1조는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다. 알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화목하라고 하셨다. 판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그들을 타일렀으나 막무가내였다. 가브릴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는 1년 뒤엔 50살이 됩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직 단 한 번도 남에게 매를 맞은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이 곰보딱지 이반 놈이 저를 채찍 아래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놈에게 빌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반, 너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가브릴로의 입술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마을 재판소에서 집까지는 10베르스타가량 되어 이반이 돌아왔을 때는 퍽 늦은 시간이었다. 이반은 말을 마차에서 떼고 뒤처리를 한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들은 아직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마소를 몰고 오는 중이었다. 이반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브릴로가 판결문을 듣고 낯빛이 변한 채 휙 돌아섰던 일이 떠올랐다. 이반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자기가 태형 선고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가브릴로가 치근해졌다. 그때 갑자기 페치카 위에서 늙은 아버지가 기침을 하더니 몸을 움직여 아래로 내려왔다. 간신히 내려온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의자에까지 오는데도 힘이 드는지 기침을 했다. 이윽고 기침이 가라앉자 테이블에 턱을 개고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됐느냐? 판결은 났겠지? 태형 20대입니다. 노인은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이반, 너는 좋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아, 좋지 못하고 말고. 가브릴로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이다. 그래, 그 사람이 채찍을 맞아 등이 찢어지면 내가 편안하게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앞으로 그자가 나쁜 짓을 안 하게 되겠죠. 뭘 안 한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니, 그 녀석이 얼마나 행패를 부렸다고요. 이반은 말했다. 제 아내를 죽일 뻔한 데다가 이번에는 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노인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이반, 너는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벌써 몇 년째 누워있으니까 분명 너는 나보다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눈은 증오심 때문에 흐려졌다. 남의 잘못은 눈앞에 환히 보여도 자기의 잘못은 등 뒤에 감춰져 있다. 너는 지금 뭐라고 했지? 그가 나쁜 짓을 한다고? 그 사람 혼자만 나쁜 짓을 했다면 싸움이 벌어질 리가 없어. 인간의 싸움은 혼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야. 싸움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거다. 상대방의 잘못은 보여도 자기의 잘못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지. 만약 그 사람만 심술궂고 너는 착한 사람이었다면 싸움 같은 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 그 사람의 턱수염을 뽑은 건 누구냐? 반타작할 느릅나무를 빼앗은 건 누구냐? 그 사람을 이 재판소에서 저 재판소로 끌고 다닌 자는 누구냐? 그런데도 너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 너의 그릇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이 지경이 되었다. 이반, 나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나 그 사람의 아버지, 옆집 노인 모두 그런 방식으로 살진 않았다. 우리들 사이는 어땠는지 아느냐? 그야말로 진짜 다정한 이웃이었지.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아낙네가 와서 프롤 아저씨 밀가루가 떨어졌는데요 했고 그럼 난 광에 가서 쓸 만큼 가져가시죠 라고 했다. 옆집에서 말을 몰고 갈 사람이 없으면
야, 바냐트카 말을 좀 몰아주겠니? 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고르제이 이러이러한 게 없는데 했고, 그러면 가져가야 프롤 했지.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다.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에는 살림도 넉넉했는데 요즘은 형편이 어떠냐. 바로 전에도 어떤 군인이 플레브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지만 지금 너희가 하는 싸움은 그 플레브나보다 한결 더 나쁘다고 생각지 않느냐? 도대체 이것이 인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건 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남자고 한 집안의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에도 타라스카 그 코흘리게 녀석이 아리나 아줌마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어미는 그걸 보고 웃고 있지 않겠니? 도대체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 모두가 내 책임이다. 영혼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래, 그런 짓을 해도 좋겠니? 저쪽이 한마디 하면 이쪽이 두 마디 내뱉는다. 저쪽이 한 대 때리면 이쪽은 두 대 때린다. 그래선 안 된다. 이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뭐라 해도 잠자코 있으면 저쪽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셨다. 상대방이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마저 내밀고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쪽 뺨도 때리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쪽도 양심이 있어. 그렇게 못할 게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고집이 아니다. 왜 잠자코 있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이반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노인은 한참 쿨룩거리다가 간신히 기침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가르치셨다. 지금 현재의 내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아라. 그 플레루나가 시작된 이래로 살림 형편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소송으로 돈을 얼마나 벌였는지, 마차 삭, 음식값은 또 어떻고, 아이들이 자라 일을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형편이 차차 나아져 재산도 불러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느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게 다 내 고집 때문이다. 너는 자식들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악마의 부추김에 넘어가 재판소다 예심이다 하고 돌아다니기만 했으니 밭을 가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땅은 아무것도 낳아주지 않아. 왜 올해는 귀리가 흉년이지? 도대체 내가 귀리를 언제 갈았느냐? 거리에서 돌아온 후였다. 그래 재판에 이겨서 무슨 덕을 보았느냐? 쓸데없는 짐만 짊어지었을 뿐 아니냔 말이다. 자기의 생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들일도 집안일도 아이들과 같이 땀 흘려가며 하고 혹시 누가 화난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일은 순조롭게 잘 되어나가고 마음도 편안하게 그지없을 것이다. 이반은 잠자코 있었다. 자, 어떠냐, 이반. 이 늙은 아비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니? 지금 바로 마차를 몰아온 길을 되돌아가서 소송을 취하하고 오너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가브릴로에게 가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화해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일은 마침 축제일이니까 보드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까지의 잘못을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자들에게나 젊은 아이들에게도 잘 타일러주고 말이다. 이반도 긴 한숨을 내쉬며 과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금방 거뜬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화해해야 좋을지 망설여졌다. 그러자 노인은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이반, 어서 가거라.
결코 밀어서는 안 된다. 불은 처음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조차 없게 되느니라. 노인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으나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었다. 아낙네들이 들어와서 참새 때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낙네들은 가브릴로에게 태형 판결이 내렸다는 것도, 가브릴로가 불을 지르겠다고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들은 저 혼자 생각해낸 일까지 덧붙여 이미 목장에서 옆집 여인네들과 입씨름까지 벌이고 오는 참이었다. 가브릴로의 아내가 예심 판사에게 뭔가를 쳐들며 협박까지 했다는 말도 나왔다. 분명치는 않으냐. 예심 판사가 가브릴로의 역성을 들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상황이 뒤바뀐다는 얘기도 있었다. 또 학교 선생님이 직접 황제 폐하에게 입안의 일로 소장을 냈는데 그 소장에는 바퀴통에 관한 일도 채마밭 일도 낱낱이 썼기 때문에 입안의 토지가 이제 금방 옆집 차지가 되어버릴 거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입안의 마음은 다시 돌같이 굳어져 가브릴로와 화해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 농가의 주인은 언제나 밖에서 돌봐야 할 일이 많은 법이다. 이반은 아낙네들을 상대로 할 이야기가 없어 훌쩍 일어나 밖으로 나가 탈곡장을 지나 곡간 쪽으로 갔다. 그쪽을 대강 치우고 뒷마당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봄보리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았던 것이다. 이반은 그들에게 들일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들의 일을 거두려 주려고 했으나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이반은 통나무는 다음날 아침까지 놓아두기로 하고 마소에게 짚을 넣어준 후 타라스카가 반미를 하러 갈 때 타고 갈 말을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마구간의 문을 닫고 밑으로 널판지를 베어 틈을 막았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자야겠군. 이반은 말에 망가진 목걸이를 들고 집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 동안에 가브릴로의 일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아당겨 입구에 복도로 들어선 순간 울타리 저쪽에서 옆집 주인의 욕하는 목신 소리가 들려왔다. 빌어먹을 녀석. 그런 녀석은 실컷 두들겨 줘야 돼. 가브릴로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었다. 이것을 들은 이반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그에 대한 증오심이 불같이 일어났다. 가브릴로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이반은 가만히 서서 들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한쪽 구석의 등불 아래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잡고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장남은 목 피신 가장자리를 꿰매고 있고 둘째 아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타라스카는 밤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집안은 평온하여 심술쟁이 가브릴로만 아니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울 것 같았다. 이반은 화난 듯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대야를 놓아둔 자리가 다르다고 여자들을 꾸짖었다. 한바탕 그러고 나자 이반은 어쩐지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자리에 앉아 씁쓸해한 얼굴로 말에 목걸이를 손보기 시작했으나 가브릴로가 하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판소에서 하던 얘기, 그리고 방금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 두들겨서 죽여버려야지 하던 목신 소리. 늙은 아내가 타라스카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었다. 타라스카는 식사를 마치자 짧은 겉옷 위에 긴 외투를 거치고 허리띠로 질끈 동여맨 다음 빵을 가지고 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나갔다. 큰아들이 아우를 배웅하려고 했으나 이반은 자신이 직접 일어나 층계로 나갔다. 망아지를 몰아세운 다음 한참 동안 서서 주위를 바라봤다. 타라스카는
마을의 큰 길로 내려가다 동행하는 젊은이들과 만난 모양이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반은 문간에 계속 서 있었다. 너도 조심해야 할걸? 언제 어떤 것이 홀랑 타버릴지 누가 알아? 하던 가브릴로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고약한 놈이라 자기 몸이 다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이반은 생각했다. 가물었겠다. 바람도 있겠다. 울타리 뒤로 슬쩍 기어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그냥 도망쳐버린다면 아무 죄도 되지 않을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라도 놈을 꼼짝없이 붙잡아야지. 아무렴 놓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이반은 층계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곧장 길로 나가 대문 뒤에서 모퉁기로 돌아왔다.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작정하고 살금살금 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모퉁이를 돌아 울타리에 붙어서 올려다보니 저쪽 모퉁이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몰래 엿보다가 울타리 모퉁이에 도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이반은 발길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온 정신을 모았으나 주위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다만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떨게 하고 밀집을 버스럭거리게 할 뿐. 눈을 뽑아가도 모를 정도로 온통 깜깜하기만 했다. 그의 눈은 점차 어둠에 익숙해졌고 기둥, 추녀, 그 밖의 것이 하나씩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서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잘못 본 모양이군. 이반은 생각했다.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봐야지. 이반은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곡간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으므로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모퉁이까지 왔을 때 저쪽 끄트머리 기둥 옆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꺼졌다. 이반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걸음을 멈출 겨를도 없이 다시 같은 자리에서 먼저보다 밝은 빛이 타올랐다. 모자를 쓴 한 사나이가 이쪽으로 등을 꾸정하게 돌린 채 손에 든 집단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반의 가슴은 무섭게 뛰기 시작했다. 이반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성큼 걸음은 떼어놓았으나 발이 땅을 밟는지 호공을 나는지 모를 정도였다. 현장을 붙잡을 테다. 하지만 이반이 두 개의 차양이 마주 닿은 데까지 미쳐 가기도 전에 갑자기 그 언저리가 눈부실 정도로 밝아지더니 순간 차양 밑에 밀집이 확 타올라 지붕으로 뻗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브릴로가 서 있었고 그의 온몸은 완연히 불빛에 드러나 보였다. 이놈, 이번엔 안 놓친다. 그때 호로모이, 절름발이라는 뜻, 가브릴로의 별명. 또 발소리를 들었는지 획 돌아보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절름거리는 발을 용케 끌며 토끼처럼 깡충깡충 도망쳤다. 개 섞어라! 이반은 이렇게 외치며 가브릴로를 뒤쫓았다. 이반이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에 가브릴로는 가까스로 빠져나갔다. 다시 이반이 외투자락을 붙잡았으나 그만 찢어지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반은 벌떡 일어나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야, 저놈 잡아라! 이반이 넘어지는 사이에 가브릴로는 벌써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반은 거기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와락 붙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가브릴로가 마당에 뒹구는 떡갈나무 막대기를 주워들고 힘껏 내리쳤던 것이다. 순간 이반은 정신이 멍해졌다.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고 생각하자 이내 주위가 깜깜해져 버렸다. 정신이 아찔하며 머리가 핑 돌았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가브릴로가 사라진 뒤였다.
온 세상은 대낮같이 환하고 자기 집 쪽에서는 기계소리 같은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무엇인가 탁탁 퉁기는 소리가 났다. 이반이 돌아다 보니 뒷마당의 곡간이 온통 불덩이가 되어 다른 쪽 곡간으로 옮겨 붙는 중이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이고. 이반은 양 주먹을 쳐들어 가슴을 마구 쳤다. 아, 그때 차양 밑에 불 붙는 집단을 끌어내어 껐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는 이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힘껏 소리를 질러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천천히 걸음을 떼어 놓았지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더니 다시 숨이 턱 막혔다. 잠깐 멈춰서서 숨을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겨우 곡간을 한 바퀴 돌아 불이 난 곳에 닿았을 때는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바람에 마당을 지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끌어내기도 하고 가축들을 딴 데로 몰아내기도 했다. 이반의 집도 타기 시작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왔기 때문에 마을이 절반이나 타버렸다. 이반의 식구들은 겨우 옷만 입은 채 뛰쳐나왔을 뿐 다른 건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가축들도 밤일을 나간 말을 빼놓고는 전부 찜이 되었고 닭도 회에 앉은 채 타 죽었으며 가래도 씨래도 여자들의 옷괴도 뒤주에 간수한 곡식도 모조리 타버렸다. 가블릴로의 집에서는 그나마 가축들을 몰아냈고 이것저것 덜어 꺼낼 수도 있었다. 불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이반은 한쪽 구석에 서서 멀거니 자기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그냥 집단을 끌어내어 비벼 껐더라면 됐을 텐데. 그러나 안채의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이반은 그곳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그린 제목을 끌어내려고 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이반은 제목을 끌어내고 또다시 들어가 하나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그대로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불더미 속에 쓰러졌다. 그때 아들이 뛰어들어 쓰러진 아버지를 구했다. 이반은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물론 옷까지 타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두 손에는 화상을 입었으나 정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 사람 아주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말했다. 불길은 차차 사그러졌으나 이반은 언제까지나 멀거니 서서 여보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냥 끌어내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침이 되어 마을 반장이 이반을 부르러 아들을 보냈다. 이반 아저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저씨를 보시겠대요. 어서 가세요. 이반은 아버지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아저씨를 부르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한번 보신다고요. 이반 아저씨. 반장의 아들이 그의 팔을 끌었다. 이반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노인은 엎혀서 나올 때 불이 붙은 집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불악에 있는 반장 집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반이 아버지에게 갔을 때 집안에는 늙은 반장의 아내와 패치카 위의 아이들밖에 없었다. 모두 불구경을 하러 갔던 것이다. 노인은 촛불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문 쪽을 보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조금 몸을 움직였다. 노파가 다가가 아들이 왔다고 하자 곁으로 가까이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반이 곁으로 다가가자 노인은 말했다. 어떠냐, 이반.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더냐. 누가 마을을 태웠느냐. 그놈이에요, 아버지. 이반은 말했다. 그놈이에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불이 붙은 짚을 지붕 밑에 넣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불 붙은 집단을 끌어내어 비버 껐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이반, 나는 이제 죽을 때가 왔지만 너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 도대체 이건 누구의 죄냐? 이반은 멀거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다.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라. 도대체 누구의 죄냐? 내게 뭐라고 했느냐? 그때 비로소 이반은 잠에서 깨어난 듯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이반은 아버지 앞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도 하느님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인은 양손을 움직여 촛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이마로 올려 성호를 그으려고 했으나 거기까지 손이 닿지 않아 단념했다. 주께 영광이 있으라. 주께 영광이 있으라. 노인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반. 왜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할 테냐? 이반은 계속 울기만 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온 힘을 집중하려는 듯 입술을 옴실거리다가 이윽고 눈을 뜨더니 말했다. 살아갈 수 있다. 하느님과 같이 산다면 능히 살아간다.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알았느냐? 이반. 누가 불을 질렀는지 말해서는 안 돼. 남의 죄를 하나 감싸주면 하느님께서는 2개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노인은 촛불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그것을 가슴께에 갖다 대면서 후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이반이 가브릴로의 소행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불이 일어났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반은 더 이상 가브릴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한편 가브릴로는 왜 이반이 자기의 악행을 말하지 않는지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가브릴로는 이반을 두려워했으나 차차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양쪽 주인들이 싸움을 하지 않자 나머지 식구들도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다.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들은 한 지붕 밑에 살았다. 그리고 온 마을의 집이 새로 지어졌을 때 이반과 가브릴로는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 이웃이 되었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아버지 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답게 지냈다. 이반 슈체르바코프는 노부의 교훈이기도 하고 하느님이 가르치기도 한 불은 애초에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지 않았다. 이반은 혹시 누가 자기에게 나쁜 장난을 걸어와도 맞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썼다. 또 누가 자신을 욕해도 똑같이 욕하려 들지 않고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이반 슈체르바코프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더욱 풍족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